연금 개혁을 강행한 프랑스에는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과 갈등은 커지고 있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의 연금 개혁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 정부가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거덜날 위기에 처하자 정년을 2년 늘리는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오래 더 일을 하고 늦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을 늦게 받고 그 대신 연금을 충족해서 다 받으려면 42년이 아니라 43년을 받으라는 건데 예. 이거를 하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관심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네. 먼저 이렇게 연금을 줄이거나 또는 늦게 주거나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생기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가입 기간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연금을 주겠다. 그래서 최저연금은 최저임금의 75%였는데 85%로 늘려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생활고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예. 그다음에 62세에서 63세, 64세로 가면 2년 동안에 기업이 그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또는 퇴직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 해고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이냐. 그래서 정부가 그 프랑스가 갖고 있는 시니어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정부에서 우리는 너희들을 지켜보겠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 고령 근로자들을 잘 쓰고 유지하려고 하고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보겠어. 이거를 해서 혜택을 더 주겠다라는 걸 강화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직역별로 그 굉장히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그 네. 조기퇴직 제도들이 거기엔 많이 만연돼 있었거든요. 그거 없애겠다. 그 대신 지금 새로 이 신입 사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려면 한 3, 40년 뒤에 나타나긴 하는데 예. 그래도 기득권 계층을 좀 없앴다.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중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노동시장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42년으로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3년 안 하고 너무 노동시장에 어려서부터 나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42년을 하겠다. 마지막이 이제 워킹맘인데, 네. 그러니까 워킹맘에 대해서는 연금 보너스를 5% 올리겠다. 최대. 이렇게 한 것이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것이 골자로 하되 세부적으로는 좀 취약계층에게는 또 그렇죠. 보완 효율적인 조치를 한 내용을 거죠. 보완 조치를 예, 예. 했다 이런 예,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이번 연금 개혁을 놓고 여러 반발이 이어지자 방송을 통해서 절박함을 호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엔 연금 수급자가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700만 명, 2030년에는 2,000만 명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앞으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건데 개혁안대로 연금 수령의 그 시기가 늦춰지면 정부가 연금 적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가 정년을 62에서 64세로 했는데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65세로 이미 예. 단계적으로 벌써 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67세, 68세까지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 아니 프랑스는 여태 62세였단 말이야.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개혁의 일부이고 출발이지.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됐다면 아마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혁의 일부일 뿐이다. 네. 지금 프랑스 내부의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 실제로 뭐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내부의 상황은 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은 프랑스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금 개혁이 늦어진 것도 네. 그 출산율이 프랑스는 거의 과거 그 베이비 부머 때는 3까지 갔었고 지금도 1.8 수준이고 그거에 비해서 영미나 독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수준이고요.
그 뜻은 뭐냐면 현재 경제 활동하는 계층들이 내는 돈을 바로 연금 수급자에게 주게 돼 있는데 그 비율이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유리하게 돼 있어서 그러한 재정 적자 현상이 늦게 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 워라비라고 그래서 예. 먹기 위해서 일하냐, 일하기 위해서 먹느냐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먹는다. 이런 정신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생의 4분의 1 정도를 은퇴 시기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프랑스인들의 특성도 어느 정도 담겨 그렇죠. 있을 것이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프랑스 야당은 이제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 이렇게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올해 내로 좀 시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약간 정치 트릭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금 개혁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했고 다 헌법재판소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렇게 연금을 줄여서 그 수급자가 생계에 위험이 있다면 그건 위헌이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다 판결이 나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만 이것이 위헌으로 나오거나 다른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럼 예. 올해 내로 좀 시행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면 저는 되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프랑스의 이 연금 수령 연령이 62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유럽 국가들 대비해서도 가장 낮은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칼을 꺼내드는 배경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볼까요? 국내 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가 프랑스보다 2.4배나 더 빠르다 이런 또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숫자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프랑스는 벌써 100년이 넘어서 어느 성숙 시기에서의 변화고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서 30년이 됐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느는 제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기적 차이가 지금의 속도와는 달리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연금 수급자가 느는 프랑스의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제 1988년에 도입이 됐고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지 지금 25년째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평균의 지금 절반이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험료율 이게 인상안까지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글쎄요 국내도 여러 반발을 좀 직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상황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거라는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면서 굉장히 반발하는 걸 이미 봤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 9%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퇴직연금을 과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한 거에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8.3이어서 네. 합치면 사실 17.3%라서 OECD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해볼 때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보험료를 올리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또 일반 근로자들도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했고 퇴직연금은 그럼 고용주만 부담이냐? 부담이 고용주에 있으면 틀림없이 월급을 안 올려주든지 덜 뽑든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재정 안정만. 예. 그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어떤 보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느냐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의 논의가 너무 없어요. 오히려 중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예.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또 나오는 것이 소득 대체율인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소득 대체율이 75%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단순한 비교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좀 프랑스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독일이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소득 대체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동 인구하고 지금 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 국가 의무 보험이 있고 프랑스에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 보험인데 둘 다 의무인데 그 50%의 그 보험료가 약 한 15%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0년 가입의 중위의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40%다. 프랑스에서 15.15%인데 그 사람이 42년 가입하면 50%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어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평균인 사람은 그래도 중간인데 예. 이렇게 해서 줄이다가 저소득자들이 치명적으로 최저생계비도 못 받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럼 공적 구조, 그 국민기초 생활보장표에서 가난해서 받는 것보다 더 적다. 그럼 가입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게요. 정말 반발이 심해지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렇죠. 보완해서 굉장히 내용을 고려를 하고 세부적으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저출산 고령화가 워낙 우리나라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고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정 고관련도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글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무슨 중도를 택해라 이렇게 예. 말하는 게 우습긴 한데 그러니까 선진국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재정 안정 플러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재정 안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서 제대로 좀 돼야지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을 한 가지를 갖고 초점에 두고서 주장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하겠느냐라는 걸 고민해야지 예.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주장 아니겠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가 연금 개혁이기 때문에 이를 향한 좀 여러 움직임이 국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여론의 반발을 예상해서인지 이게 뭔가 개혁안을 두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2개월 늦어졌다고 하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4월에 또 활동을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앞으로 상황들 예상하세요? 저도 연금에 관련돼서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원회에다가 맡긴 거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말고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논의를 해봐라라고 하는 건데 금방 얘기한 대로 재정 고갈을 늦춰야 되거나 해결해야 된다든지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는 양쪽의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간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위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정 안정을 하는 얘기를 하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 대체율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금 수급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냐라고 해야 뭔가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예. 이거는 서로 반대되고 서로 반대쪽에다 소리를 치고 있는 꼴이 되니.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도 그래왔으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 자체를 좀 달리 생각하고 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이 나와도 국민들도 좀 잘 모르고 계시고 또 그쪽에 사회적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크롱이 가장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한 게 국민하고 소통이 잘 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설득이 낮았다. 예.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한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얘기를 거의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연금은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겸손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국민과의 소통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상식이 통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